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그 해설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해서 우리 학원 모의고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여러분 나머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회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문제 가지고서 한번 전반적으로 복습한다 하는 기분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반드시 꼭 어떻게 돼요? 문제를 미리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좋겠죠.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입니다. 101번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가만 보게 되면, 그렇죠. 시장의 수요 공급 변화에 대한 분석인데 그림을 잘 보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의 수요 공급인데 얘가 열등제래요. 열등제인데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그 말은 우하향, 우상향한다는 뜻이고요. 경기 불황이래. 소득이 줄었겠죠? 열등제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이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료비 하락으로 X제 대체제 Y 가격이 내렸대. Y가 대체제인데요. 이 Y 가격이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상대 대체제인데 제가 내리니까 여기 손님을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열등제 소득 감소로 수요가 증가했고 대체제 가격 인하로 얘가 줄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죠. X제 가격은 최종적으로 상승했대. 그럼 열등제에 의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다시 줄었는데 최종 원래보다 가격은 올랐다 이거지. 이런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건 변화에 따른 균형 이동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옳은 설명.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균형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 있지 않죠.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있고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이게 답이네요. 왜? 그렇지.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판매 수입 증가. 보완제였다면 Y제 가격이 하락했을 거다. 이거요. X제 가격 하락. 보완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X 가격이 Y 가격이 내리게 되면 보완제니까 Y 가격이 내리게 되면 Y 소비가 증가하죠. 보완제니까. X 수요도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소득 감소 열등제 수요 증가하고 다시 보완제 변화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이동해 갔겠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X제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최종 여기 수요 증가했으니까 최초 생산자 잉여이다가 최종 균형이 증가했으니까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변화 나오면 여러분 일일이 그림 그려가면서 판단해 보셔야 돼. 2번입니다. 단기 생산함수, 생산물 가격 3만원, 임금 12만원, 이임금대 고용량이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이죠. MFC, VMP예요.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이니까. MFC가 한계 요소 비용, 임금, 요게 12만 원이죠. 프라이스 테이커. 시장 임금이 기업에게는 한계 요소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이 3만 원이 돼.
근데 VNP는 가격에다가 NP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생산함수 주었으니까요. 그게 총 생산함수니까 노동으로 미분해야 되죠. 524 빼기 8의 L. 그쵸? 아주 뭐 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요거를 전개해서 L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수요 탄력성에 관한 여러 질문인데요. 1.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럼 뭐 가운데서 1이고 왼쪽 1보다 크고 오른쪽 1보다 작죠. 다 다릅니다. 탄력적이라면 탄력도와 지초에 관한 문제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총 수입이 인하는 총 수입을 늘리는 전략이죠. 근데 여기는 늘리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렇게 틀렸네요. 3번. X 가격 3% 오르고 Y 수요가 10% 올랐다면 플러스죠. X 가격이 마이너스 3이고 5% 인상 올랐어요. 그랬더니 X제 수요는 잠깐만. X 가격 Y제 수요가 10% 올랐다. 둘 다 플러스 값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서로 대체 관계다. 이게 답이네요. 교차 탄력도는 2가 되고요. 가격이 오를 때 탄력도 결정 요인이죠. 시간이 좀 지나야 탄력적으로 변한다. 탄력성이 커진다. 소득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보통 비탄력은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요거는 필수품이죠. 소득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다. 열등제는 뭐예요? 소득 탄력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10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다수공정이라는 건데, 이거 아이디어만 한번 보시죠. 다수공정은 뭐냐면, 2개 공장이 있어요. 근데 각 공장의 총비용함수가 주었어요. 생산물 가격이 12다. 그러면 이인극다 조건이 MR, MC죠. MR. 그러니까 이게 다수공정 이인극다가 얘기인데요. MR은 똑같아. 지금 12로 주어져 있죠. 시장가격. 그래서요. 거기 1공장의 비용함수로부터 MC 구하고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 공장인데 한 회사 거니까 물건의 가격은 똑같이 팔고 있다. 그러면 공정별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생산하시면 됩니다. 105번. 요거 이제 완전 경쟁 균형 단순한 계산 문제죠. 근데 요건 이제 약간 비틀어 놨어요. 보세요. 시장 가격은 9다. 그럼 완전 경쟁일 때 보시면 시장 가격이 기업 입장에 AR이고 MR이죠. 그러면 MC 곡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평균 비용을 줬어요. average cost. 그래서 Q에 7 플러스 1 플러스 Q다 이렇게 줬으니까 MC는 뭐죠? TC 미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TC를 구해야 돼. 그럼 TC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Q 곱하기 average cost.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비용 줬으니까 여기서 총 비용 구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MC 곡선 구해서 이윤극대화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설해 놨는데 해설 보지 마시고 여러분 꼭 계산 풀이 과정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106번.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재밌어요.
이게 재화시장입니다. 뭐 X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노동시장인데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해놨죠. 이게 노동 수요입니다. 그게 이제 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우상향 놓고 이제 양자의 관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보실까요? X제 수요가 증가했대.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죠. 1번 가격이 올라. 그러면 수요 곡선이 VMP잖아요. 가격에 대해 MP 곱한 것이니까 X제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 VMP가 증가해.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얘가 수직이니까 고용량 증가할 수 없죠. 임금만 오르게 되겠네요. 2번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X제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뭘까? 자, 수직이에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임금이 내리죠. 임금 내리는 것은 이게 한계 비용을 의미하니까 비용을 낮추게 되죠. 이렇게 이동할 것이에요. 그럼 X 가격이 내리겠죠. X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생산이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증가해. 그러면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야. 그렇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파생된 수요니까 증가해서 임금이 오르겠죠. 고용은 증가할 수 없어요. 답이 3번이네요. X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얘가 수직인데 X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자,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임금만 오르게 되죠. 여기요. 임금만 오르게 되고 고용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생산물 시장에서 X 수요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니까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임금 변화는 노동 수요 변화 영향이 아니죠. 임금은 비용이 돼가지고 노동 공급을 생산물 시장의 공급을 변화시키니까 자, 요건 이제 다른 얘기가 됐어요. 관계가 없는 말이고요. 5번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X제 수요가 이동한다. 노동 공급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있었는데 얘가 줄게 되니까 임금 오르고 고용은 줄고 그러면 X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임금 오르고 고용이 감소해요. 그러면 임금이 오른다는 것이 생산물 시장에 생산비가 인상되니까 공급곡선 상방 이동하게 되죠. 수요에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 안에서 이제 제시된 거니까 우리가 요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자 두 시장의 관계를 의식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그 아주 우리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107번) 근데 문제를 가만 보면 노동 공급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을에. 그럼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줬어요. 이 마을 사람은 다른 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수요 독점이죠. 그럼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겠는가? 자, 그림 그립시다.
여기 노동 수요가 있고요. 시장에 노동 공급이 있어요. 그럼 수요 독점일 때 시장의 노동 공급은 기업에게는 AFC가 되죠. MFC는 기울기 2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 있는 데를 놓고 보면 되겠어요. 노동 공급이 L 이퀄 EW 빼기 40이니까 요건 노동 공급 함수로 주었죠.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해야 되죠. W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로 나눠야 되니까 20 플러스 2니까 0.5에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편이 20이야. 기울기가 0.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 공급 곡선이 AFC라고 그랬죠. 그리고 MFC를 얘가 직선이 되면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죠. 2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MRP 곡선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요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풀 수밖에 없죠. 수요 곡선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임금 이퀄 100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인극다 조건이 MFC 이퀄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퀄 해놓고 노동 투입량이 도출이 되겠죠. 40명이 나와요. 가격은 요소 공급 곡선에 대입해서 풀면 되죠. 꼭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수요 독점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요거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현재 수요 독점 균형에 의해서 가격인데요. 노동조합이나 또는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돼서 요거보다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MFC가 됐었죠. 한계 요소 비용. 그럼 이제 MFC 이거가 돼가지고 이때는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라면 반드시 해고가 일어나는데 해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도덕적의 역선택 이 문제인데 역선택은 뭐죠? 기본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죠? 사전에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험 사기 사건 그런 거잖아요. 사전에 마음 먹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보험금 타먹으려는 거죠. 그러면 1, 2, 3, 5는 역선택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4번 보실래요? 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이 사람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 받는 거죠. 이거는 도덕적 해이, 사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보험료 할증이라는 조치가 취해졌으니까 이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고의적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GDP, GNP의 관계인데 (23년이래) 23년에 A국이 생산했어요. 근데 안 팔리고 재고가 있었어. 재고를 있다가 24년에 B국이 요거를 수입했대요.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럼 보세요. 재고는 당해년도 GDP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23년 GDP에 포함이 되고 안 팔렸더라도
그 다음에 24년도에 수출했으니까 A국 24년도에 수출 증가했죠. B국은 어때? 수입이 증가했는데 수입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그런 관계예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A국의 24년 수출은 증가했고 GDP는 불변이다. 24년도에. 요거는 23년도 GDP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보기들도 한번 보면서 연습 좀 해주세요. 10번입니다. 근로자 실업수당이 GDP에 미치는 영향. 보세요. 110번인데 우리가 GDP를 보게 되면요. 시그마 최종 생산물이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시그마 부가가치죠. 부가가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보조금은 어때요? 부가가치 된 게 아니야. 어느 국민이 부가가치에서 세금 낸 거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그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입니다. 111문제 항등식 문제죠. 한나라 국민저축이 증가했는데 국내 투자에 변함이 없다. 그럼 요거는 이제 거시경제에서 아주 즐겨 다룰 수 있기 때문에 1회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등식이 요거죠. 민간저축, 국외저축입니다. 민간저축, 정부저축 합친 게 국민저축이죠. 예. 요게 국외저축이란 말이에요. 국내 투자야.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국민저축이 증가했대요. 근데 국내 투자는 변함이 없대. 그러면 국외저축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국외저축이 감소했단 말은 뭐죠? 외국에서 구워오던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경상수지는 개선됐겠죠. 얘가 줄고 얘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됐고요. 요거 자본수지잖아요. 자본수지는 악화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요. 항등식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순자본 유출. 자본 유출이란 말이야. 악화됐으니까. 자본 유출. 그리고 자본이 유출되게 되면 외환시장에는 외환 수요가 증가하죠. 환율이 오른단 말이에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순수출 증가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기 하나하나 보시면서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112번. 요걸 이제 소비함수에서 얘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소비함수 하게 되면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C0 플러스 CY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특징은 원점의 기울기가 APC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NPC인데 항상 어때요? 이게 더 크죠. 이게 절대소득가설인데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말에 과연 소비가 어떨 건지 실제 분석해 봤더니 short run 단기 소비 패턴은 이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단기 끊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죠? 롱런,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렇죠? 롱런. 근데 장기 패턴은 어때요? 원점에서 우상향하니까 APC하고 MPC하고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 그렇죠?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이 장기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이죠. 자, 소비는 미래 T 플러스 I 예상소득이고, 요건 두 가지로 구성됐죠.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게 예상되는 소득이고, 임시, 뭐 주식 같은 건 투자해가지고요. 어떨 땐 대박, 어떨 때도 손해 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니까 미래 예상소득의 함수인데 둘로 구분돼.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 예상소득, 임시소득은 소비하지 않고 모두 저축하겠죠. 왜? 임시소득이 어떨 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몽땅 소비하면 나중에 펑크 났을 때 메꿀 수가 없잖아요. 모두 저축한다. 소비하지 않는다. 요게 항상 소득가설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분석해보면 장단기 소비 패턴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12번 항상 소득이라는 개념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문제죠. 국회가 세율을 내년부터 항구적으로 상향 이동한다. 세율 T를 올리는데 항구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율 같은 거 올려놓고 이건 앞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임시소득에 영향을 항상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세율 인상, 항상소득 감소, 그러면 소비가 즉시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항상소득가에서 하는 얘기가 일시적이다. 세금 더 거둔다. 이거는 임시소득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임시소득은 소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 저축해.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의 영향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즉각 줄어들 거다. 항상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13번 썰렁하죠. 300억 예금인데 네, 지불 준비율이 10%다. 그럼 문제 뉘앙스를 봐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300억에 지불 준비율 10%면 얼마야? 30억이죠. 근데 지금 지불 준비율은 255를 대출했으니까 45억 원이 실제 지급준비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준비율 10%를 법정 지불준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초과 지불준비금은 얼마일까요? 네, 15억이 되겠죠. 예금이 300억인데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114번인데 이 문제는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는 경기 안정화 정책, 물가 안정보다 국민소득 안정화시키고 싶고 중앙정부는 소득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의 공급 충격이 났다.
불리한 충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득이 줄었으니까 정부는 소득 안정화, 확대, 재정정책 쓰고 싶겠죠. 정부예요. 왜? 감소한 소득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근데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량 줄이고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 정부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추구할 거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답은 2번 되겠죠. 옳지 않은 거,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개시장에서 매입 아니라 매각해야 되겠죠. 그래야 본원 통화가 한국은행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네, 다른 거는 지금 요 말씀에 의해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15번입니다. 115번. 현재 장기 균형에 있었는데요. 통화 수요가 하락하는 장기 균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총수요, 단기 총공급. 그래서 여기서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통화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이게 뭐예요? 이자율이 내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뭔 일이 일어날까?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보면 이자가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죠. 이렇게 된 거야. 경기 과열이죠. 이자가 내려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이거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요. 여기야. 일시적으로 물가 오르고 소득이 증가하지만 얘가 예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은 임금 더 달라고 해서 그쵸. Short Loan AS가 감소했었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 결론적으로 물가만 오르고 소득은 변하지 않는 이런 이제 장단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요 수요 변화, 장단기 수요 변화는 지난 1회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주십시오. 16번. 116번.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죠. 그러니까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뭐 이런 거 묻는 문제인데 이건 하도 많이 여러분 연습했을 것 같아서 제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고 이 한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문제를 지금 보시던 책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구직활동 단념자, 실망노동자, 그렇죠?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예 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실망노동자는 진짜로 구직활동 포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볼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을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게 아니라 구직 단념한 게 아니라 여전히 찾고 있다. 이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뺐는데 안 빼면은 1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분들을 아예 경제활동에서 빼니까 실업자도 한 명 줄었는데 놔두게 되면 실업률 오르겠죠. 근데 고용률은 어떨까?
그렇죠. 고용률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고요. 분자가 취업자야. 취업자 수는 아무 숫자 변함이 없죠. 15세 이상 인구도 변함이 없으니까 고용률은 불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서 조금 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1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제경제학이 잘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몇 개 한번 보시자. 1회 모의고사에서 비교의 판별 문제를 봤었어요. 여기는 보호무역, 관세에 대해서 얘기죠. 작업자족. 자유무역할 때 여기야. 그러면 국내 소비 증가, 국내 생산 증가해서 요만큼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세는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일정률의 관세를 매긴다. 가격이 오르죠. 그럼 이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이 줄어서 수입이 감소했죠. 이게 우리 관세 부호 목적이고 보호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번 국내 소비 억제, 2번 국내 생산 증가, 3번 경상수지 개선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수입량 여기에다가 요만큼 관세를 매겼으니까 이게 수입 관세가 되죠. 정부의 관세 수입 요거 증가하게 됩니다. 후생 변화. 자유무역하다 관세 매겼을 때요. 자, 보세요. 요거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줄었어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경제적 잉여가 줄은 셈인데 얘 세금은 우리 정부가 거두어 가서 우리 국민에게 쓰겠죠. 예. 이건 후생 손실 아닌 걸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자중 손실이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이 관세 효과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챙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기업 국내 생산 감소, 니은 국내 소비자 잉여 감소, 기업 생산이 감소하는 거 아니죠. 요건 생산 증가니까 기업은 틀렸어요. 니은 옳고 생산자 잉여 증가했지 요만큼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리을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상상력 발휘해서 답을 내야 돼. 이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 탄력성이 낮을수록 탄력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탄력이란 말이죠. 얘는 탄력일 때.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나 한번 봐주세요. 자유무역, 관세. 그러면 요만큼이 관세 수입이 되고 요게 자중손실인데요. 보세요. 기울기가 완만할 때에 비해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어때? 요 크기가 작다. 그쵸? 그래서 리을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관세 부과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은 국제수지 환율 문제죠. 자, 역시 외환시장 아주 기본적인 개념 한번 보시죠. 자본 도피는 뭐죠? 야,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이 유출되면, 그렇죠? 달러 바꾸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환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렇죠. 수출 증가 수익 감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도피 이거 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19번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요. 모든 가격이 3배 오르고 소득도 3배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산선이 그대로죠. 3배 오르게 되면 예산선 좌측 평행이동, 소득 증가하면 우측 평행이동이니까 3배 똑같다면 예산선이 그대로 머물러. 그러니까 뭐 소비자 균형 변하지 않겠죠. 4번입니다. 자, 20번. 요거 시장 실패에 관한 얘기인데요. 120번이요. 재화 생산했는데 외부 불경제래. 생산의 외부 불경제니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겠죠. 사적 비용이야. 근데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니까 뭐죠? 소셜 마지널 데미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MC가 더 높죠? 그럼 네가 피해를 준 거니까 네가 부담해야 돼. 부담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죠?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란 말이야. 실제 균형은 여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람직한 균형에 비해서 너무 싸게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여러분 한번 챙겨보시고 1번이 틀렸죠. 1번이 옳죠. 시장 공급곡선이 총생산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지. 총생산비는 여기란 말이야. 피해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과소평가, 프라이빗 데비스가 작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른 보기는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이 이제 거시 총수요 총공급의 얘기인데 우리 시험이 ISLM 이런데 또 단기 모형, 단순 모형 그런 데보다는 총수요 총공급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래. 그럼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부 가격 비신축이므로 생산량은 물가 수준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단기 총공급 곡선은 하여튼 물가와 임금이 어때요? 비신축적일 때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엔 어때? 물가 임금이 완전 신축적이야. 그래서 얘가 장기에는 수직이 되고 단기에는 우상향한단 말이야. 1번 옳고. 세계 석유 가격 인상은 총 공급 변화시키는 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석유 파동, 비용 인상, 상방 좌측 이동이 되고요. 3번 고전학파에 따르면 총수요가 변할 때 장기 생산량 변함이 없고 물가만 변한다. 고전학파 견해 장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죠. 모니타리스트 장기를 얘기한단 말이야. 이때는 뭐 수요 변화해봤자 물가만 변화하는 것이죠. 4번 통화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자, 여기다 수요 놓고 해볼까요? 통화량을 늘려. 그럼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내리죠. 이자율이 내리면 투자가 증가해서 총수요 증가하죠. 결국 확대 통화정책 효과를 말하는 것이네요. 5번. 그러니까 여기 4번이 틀렸죠. 총수요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고. 5번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통화주의 장기니까 요거야. 그렇죠? 수직. 수요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다시 한번 봤고요. 22번. 요게 시력 관련 문제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어떨 때는 두 문제씩도 막 나잖아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될 사람은 현재 실업자죠. 나. 주 1시간 일하면 그게 취업가죠. 취업자입니다. 주 1시간 일하거나 자기 가게,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사업 이런 데 주 18시간 이상 도움이 되었다? 무급으로. 그것도 취업자란 말이야. 그래서 1시간 이상 취업자. 나는 맞네요. 다. 직장 구하다 구직활동 포기자는.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도 한 명 빠지고 실업자도 빠지게 되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되죠. 이건 아주 유명한 이슈죠. 라. 자연 실업률은 완전 고용 실업률이니까 경기적 실업은 없는 겁니다.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 근데 이제 하나 볼게요. 하나 요거는 말씀드릴게. 122번 문제인데 자연 실업률이다. 완전 고용 실업률인데 자연 실업률에는요. 자발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있잖아요. 구조적 실업이 이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 실업은 사양산업이거나 노동시장 비신축성 때문에 발생한 실업이기 때문에 조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포함되는 것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포함된다. 경기적 실업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예.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야. 이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이며 취업자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만하고 내 학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럼 경제활동 인구도 한 명 줄고 취업자도 한 명 줄었어요.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그렇죠? 높아지겠죠. 그게 정확히 안 들어오면 우리가 분모 분자 숫자 이렇게 써가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죠. 자, 해설 다시 한번 볼까요? 마법, 맨 밑에 경제활동 인구는 한 명 줄었어. 실업자는 불변이죠. 그렇게 되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일하고 있었으니까 취업자란 말이에요. 보시고. 자, 123번입니다. 요게요, 참 문제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이윤국대와 추구 독점 기업, 생산량 얼마, 이윤국대가 가격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 경쟁일 때 균형 생산 얼마, 균형 가격 얼마다? 사회후생 손실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요,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시장 수요 곡선이 있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완전 경쟁이면 여기죠. 근데 완전 경쟁일 때 균형 생산량이 300개고 가격은 2,500원이래. 독점이면 얘가 AR이 되고 요게 MC가 되고 MR이 이렇게 있겠죠. 균형은 MRMC 여기서 생산하고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독점일 때 생산량이 230이래요. 줄었네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리고 230번째 단위의 한계 비용은
2,000원이라고 줬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대로 쭉 읽고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좌표점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자중손실이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뭐 함수식 주고 계산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자, 24번은 통화 정체에 관한 질문이죠. 124번. 아, 근데 이 문제가 참 재밌어요. 보세요. 통화 공급 함수가 CZ 1-2분의 1의 H인데 법정 지불 준비율이 요게 12%래요. 12%면 0.12로 표시해야 되지. 자, C 플러스 0.12 1 마이너스 C의 1이에요. 초과 지급 준비율이 3%다. 그럼 법정 지불 준비율이 12%고요. 초과 지불 준비율이 3%면 실제 지급 준비율은 15%죠. 그 실제 지불 준비율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0.15로 놓고, 그 다음에 민간은 통화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한다. 요거지. 얘는 현금 통화 비율이에요. 요거 대문자 C, 현금 비율이에요. 근데 60억의 공채를 매입했대. 그러면 60 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본원 통화가 풀려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겠냐, 이게 질문인데요.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 60억, 400억, 500억, 60억 초과 400억 미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나 하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현금 통화 비율이 얼마인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 최대 0일 때와 1일 때. 그쵸? 네. 두 가지 계산해서 요 두 계산 사이 값으로 결정이 되겠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문제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증가했을 때 통화 승수만큼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게 값이 주어지게 되면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지불 준비율은 실제 지준율이다.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초과 지준율 더한 것으로 계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24번 한번 챙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콥도로스 함수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번 해도 콥도로스 함수 한번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y 이퀄 5, k의 0.3, l의 0.7. 알파, 베타 합이 1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콥도로스 함수야. 자, 하나씩 할까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죠. 1차 동차, 이게 1이면 1차 동차 맞아요. 니은, 자, 자본이 3%, 노동이 4%, 그리고 기술 진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얘가 1.5죠.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지? 3%일 때 자본 탄력도, 노동 4% 증가했을 때 생산의 노동 탄력도가 0.7. 이렇게 구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보시니까 그거 맞았어요.
지금 자본에 대한 수학체감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콥더그로스 함수는 수학체감 법칙이 성립하죠. 자본 고정 노동만 늘리면 노동의 수학체감. 노동 고정 자본만 늘리면 자본의 수학체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또한 뭐다? 분배율이었죠.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콥더그로스 함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올해 여러분 시험 준비하기 직전에 모의고사 두 번째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올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학원에 말이죠. 모의고사까지 신청하시면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올해 틀림없이 합격하시겠죠. 자,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하여튼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 하에서 잘 마무리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들은 늘 이제 마지막 이 모의고사 강의까지 끝내고 나면 뭐 우리도 설레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잘 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잘 보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